편안한 오후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어제 열린 국민의힘 충청권 합동연설에서 당대표 후보들을 향한 욕설과 야유가 나왔고요. 급기야 일부 참석자들은 몸싸움까지 벌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 후보들은 내탓 공방까지 오늘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요, 야당 단독으로 이원석 검찰총장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부르겠다는 건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자, 이런 주제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당대표 후보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 천안에서 충청에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 그냥 두세요. 괜찮습니다. 계속 포지션을 괜찮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 길로 가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긴장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정치가 보일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저에게 배신자라고 외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분의 의견을 묵살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견을 통해서 정답을 찾아가는 정당이죠.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 길로 자, 어제 모습이었습니다. 어제도 뉴스와이드에서 속보를 통해서 속보 영상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조금 더 정리된 모습을 보니까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짐작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괜찮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지금요. 그런데요, 지금 합동연설의 그 장소 안에서는 저런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밖에서도 뭐가 있었나 봅니다. 지금 그 관련된 영상을 오늘 공개하신 분이 있는데요. 화면에 있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인데요. 본인의 SNS상에 이런 글과 영상을 공유를 했어요. 의원직 시작한 이래 이런 꼴은 처음 봤다. 당 선관위에서 엄정 조치 이거 요구한다. 이렇게 하면서 어디 바뀌거든요. 야외잖아요, 지금요. 지지자들 간 폭행으로 추정되는 영상을 공유를 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 영상이 도대체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저 영상이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끼리 벌어진 건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김재원 후보가 저 영상을 공유하면서 한탄을 한 거죠. 그렇다면 그 얘기대로라면 어제 합동연설회장에서 있었던 모습과 같은 맥락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박장한 장한 대통령 교수 나와 계신데요. 어제 전당대회, 글쎄요, 뭐 전당대회가 통상적으로 지지자들끼리 뭐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끼리 신경전이 원래 있었어요. 과거에도 그렇고. 그럼 뭐 당을 불문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몸싸움, 뭐 고성, 욕설, 비난, 거기다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거 이런 거 과거에 좀 보셨습니까? 야당, 여당을 통틀어서 예. 최근 20, 30년 내에는 이런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뭐 과거 87년도에 통일민주당 창당을 방해하기 위해서 소위 폭력배들이 동원됐던 용파리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야당의 이야기고요. 예. 여당에서 이런 그 소위 난동, 뭐 폭력 이런 전당대회가 있었나? 아무리 기억을 되짚어봐도 이런 적이 없었다. 사실 우리 국민들이 싫어하는 정치권의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는 그것들이 여과 없이 다 튀어나온 것 같아요. 뭐 배신자 프레임, 뭐 폭로전, 색깔론, 여기에 이제 몸싸움까지 흔히 얘기하는 뭐 트리플 크라운을 넘어서서 뭐 나올 만한 건 상상할 수 있는 건 다 나왔다 이겁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원했던 것은 민생에 대한 여당의 비전을 듣고 싶었는데 예. 국민들이 싫어하는 모습만 어제 한꺼번에 다 보여준 거 아니냐. 굉장히 씁쓸하고 국민들로서는 정치권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한 하루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저런 모습이 노출이 된 겁니다. 드러났어요. 그리고 많은 정치권에 계신 분들 그리고 국민의힘 관계자분들이 걱정을 하고 한탄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요. 저 모습을 현장에서 봤던 후보들 오늘은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우선 한동훈 후보 얘기 그리고 한동훈 후보 캠프 관계자의 얘기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원희룡 후보 지지자들이 저에게 그렇게 연설 방해를 했던 것은 맞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역시 같은 당으로서 앞으로 함께 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당시 제가 연설하는 과정에서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좀 계획하고 와서 난동을 피운 그런 거더라고요. 저희는 상황 파악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어쩌면 사전 계획된 정치 폭력이고 선거 개입입니다. 배신자라는 언어 폭력을 일삼은 분은 극렬 지지자이기도 하지만 유튜버신데 한동훈 후보의 연설을 좀 방해하기 위해서 배신자를 일부러 좋은 자리에 가서 카메라 앞에서 외쳤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한동훈 후보나 한동훈 후보 쪽에서 뭔가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사전 계획 그리고 뭐 어떤 후보의 지지자 이런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희룡 후보와 원희룡 후보 측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얘기입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후보를 반대하는 이제 구호를 뭐 외친 모양인데 그게 뭐 저희 지지자인지 뭐 다른 지지자인지는 저희는 알 수가 없죠. 일방적으로 보도가 나는 걸 보면서 그건 고쳐야 된다. 그건 사실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됐는데 아직 안 고친 게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팬클럽들의 이 행동들이 과거 우리 당에서는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유입이 돼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뉘앙스를 혹시 원희룡 캠프와 연관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고요. 한동훈 후보의 생각이에요? 아니면 본인 생각인가요? 제 생각입니다. 이승환 전 대통령 행정관 나와 계신데요. 어제 저 현장에 계셨죠? 보셨죠? 다 지금 무슨 상황인지를. 그럼 이 질문 드릴게요. 일단 한동훈 후보와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뭔가 계획적으로 벌어진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좀 어느 정도 계획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기가 이제 바로 무대 앞에 첫 번째 플로어였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주요 당직자만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바로 카메라 바로 앞에 앉는 자리입니다. 바로 그래서 저 사건이 있었던 곳이 MBN 카메라 바로 밑에였고 그런데 저 배신자 외치시던 저분이 그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분 바로 앞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 조은희 의원이 앉아 있었거든요. 그럼 그분은 그 자리가 배정이 된 거잖아요. 거기에 아니요, 들어올 수 없는 분인데 들어올 수 없는 분이 들어와서 앉아서 계속해서 외치니까 앞에 앉아있던 조은희 의원도 그 소리가 너무 크고 위협적이고 시끄러우니까 자리를 옮길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당직자들이 가서 비표 확인을 하고 이제 자리를 옮겨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오히려 반발이 더 거세진 거예요. 이제 본인의 유튜브를 핸드폰에 이렇게 들면서 촬영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하면서 된 거였고요. 그래서 이 사건에는 제가 봤을 때는 총 행위자가 3명 나옵니다. 이제 저 분이 끌려나가면서 뒤에서 끌려나가면서 호랑이 옷을 입고 원희룡 이 표딱지를 붙인 분이 왜 끌어내느냐라고 하면서 또 그거에 반발하신 분이 있었군요. 왜 끌어내느냐 하면서 강한 이 항의 의사를 전달을 하면서 저 의자와 이제 저런 모습이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건이 김재원 후보가 이제 장외에서 그 영상 공유한 게 있어요. 장외에서 한 거는 장외에서 그 폭력이 있었던 장면은
일단은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것 같은 컨텐츠를 많이 올린 유튜버였고 그리고 저기에서 이제 같이 가담하고 있는 인물은 맨 첫 번째 그 앞에서 배신자라고 외치던 인물. 그러니까 그 장면들을 지켜보면서 그 장외에서까지 저게 저 확산이 지금 될것 저 같습니다. 장외 장소는 네네. 그 연설회장 바뀝니까? 네, 연설회장 바뀝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맨 첫 번째 그 배신자를 외치면서 했던 그분과 두 번째 그 호랑이 옷을 입고 했던 분들은 예. 서로의 유튜브에 뭐 호랑이의 뭐 감동적 연설 이렇게 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같이 하시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밖에 나가면서 또 다른 유튜버, 한동훈 후보 지지하는 듯한 컨텐츠가 많은 유튜버가 저런 이제 폭력 사태에 다시 이렇게 불거지게 되는 것인데 맨 처음에 이게 보도가 됐을 때에는 예. 각 후보 지지층의 어떤 이렇게 대립, 충돌. 예, 충돌이 이렇게 많이 됐었는데요. 맨 첫 번째의 발단은 그냥 소란이었다. 그리고 그 전당대회 장소 안에서까지는 소란이었는데 밖에 나가서 이제 그 후보 지지층이라는 그룹들이 아니고 두 유튜버 개인이 좀 이렇게 충돌한 게 있었다. 근데 저도 그렇고 저희 선관위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굉장히 충격적인 일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2012년이었나요? 그때 통합진보당 중앙위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성 당직자가 당 대표를 향해서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기는 머리끄댕이 엄청난 그때 사진이 공개가 되고 네네. 뭐 발칵했었죠. 예, 그때 조준호 대표의 머리끄댕이 잡히고 그리고 이 당직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서 허리 디스크 뭐 수술까지 얘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거의 12년 만에 보는 첫 번째 충격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하고요. 선관위에서도 굉장히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고 저분들에 대한 이제 앞으로 전당대회 출입 금지가 조치가 됐습니다. 지금 뭐 2012년 상황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데요 이게요. 집권 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지금 깜짝 놀라고 있는 거죠. 여선웅 전 청와대 행정관께는요. 앞서서 영상 속에 담긴 한동훈 후보의 목소리 들어봤는데 원희룡 지지자라고 약간 설명을 좀 했어요. 근데 또 원희룡 후보는 아니 내 지지자인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면서도 한동훈 후보의 팬클럽 문제로 약간 생각을 하는 듯한 그런 설명을 좀 내놨거든요. 결국에는 뭐 서로 책임 없다 이겁니까 지금요? 지금 서로 이제 내탁 공방 그리고 이 지지자가 이 난동을 부린 사람이 누구 지지층이었냐 그러니까 이런 싸움으로 또 번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쉬운 것이 저는 뭐 두 후보 측 모두 어쨌든 본인 캠프 측에서는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아무튼 지금 뭐 두 후보 간 캠프 간의 뭐 신경전 아니면은 그런 경쟁이 굉장히 가열되기 때문에 지지층도 약간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은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앞서 나가고 1등 후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포용하면 됐는데 이게 꼭 누구 지지층이다 그리고 계획된 것이다 이게 이제 어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캠프 측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동훈 후보가 오늘 아침에 방송에서도 본인 입으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인터뷰에서 그런 맥락 얘기를 했죠. 원희룡 후보 측이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사실은 원희룡 후보 측도 본인 캠프랑 연관성은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뭐 해명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는 전혀 예를 들면은 그 지지층이 이렇게 워워하는 분위기, 그러니까 캄다운하는 분위기가 전혀 안 나는 거죠. 예컨대 지금 뭐 우리가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 이야기하면서 같이 비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피격이 있자마자 예전 같았으면은 굉장히 뭐 상대방 진영을 굉장히 비판했을 텐데 어제 보면은 당장 트윗에다가 비밀 경호국에 굉장히 감사하다. 그리고 앞으로 나는 바이든 후보 뭐 비난하지 않겠다. 이렇게 통합하고 화합하는 분위기가 갔는데 지금 한국에서 전대에 출마한 우리의 뭐 어떻게 보면 리더들은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는 것이죠. 굉장히 아쉽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이 사례까지 여기서 곁들여서 보니까 약간 낯설기도 하고 약간 좀 뭐 이게 뭐 미국도 혼란이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집권 여당에서 벌어지는 이 경쟁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이런 가운데 그렇다면은 이 어제 있었던 저 모습, 뭐 국민의힘에서 어떤 조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어요. 일단 각 당대표 후보 캠프에 공정 경선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선거운동원 그리고 지지자들에게 전당대회 의미 분명히 안내해라. 그리고 어제와 같은 일 재발하지 않도록 요구한다. 공성 경선을 당부하고 주의를 주는
공문 이렇게 당부를 한 거군요. 그런데요. 지금 원희룡 캠프, 한동훈 캠프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이거 선관위가 이거 수사 의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사 의뢰 요청할 것. 그러니까 수사 촉구인 거예요. 이거 수사 대상이다 이거. 밝혀내라. 약간 이런 입장인데요. 최수영 시사평론가. 당 선관위는 약간 주의 요청 정도로 그쳤는데 양 캠프에서는 수사 의뢰 얘기가 나와요. 근데 만약에 이거 수사 의뢰가 돼서 수사가 이루어지면 파장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지금 사실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 굉장히 과열이 되니까 선관위가 이제 그 말하자면 각 후보들의 주의 조치 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주의 조치는 이제 구두 경고 정도의 성격인데 진짜로 경고가 가면은 TV 토론에 불참시키겠다고 세게 얘기를 했거든요, 선관위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수사 의뢰가 된다 그러면은 뭐 양쪽에서 서로 공방을 통해서 이게 수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밝혀달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예. 사실상 이게 지금 전대가 이제 일주일도 안 남은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다고 놓고 보면 이 수사 결과가 아마 그 다음에 나올 텐데 그렇다면 이게 후폭풍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선관위가 이 3명에 대해서는 출입 금지를 시켰다고 하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각자 캠프에서 더 이상의 이런 확전을 막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뭐 이런 정도로 가야지 이걸 수사 의뢰했을 때 어찌됐든 수사 결과는 새로운 대표가 선출되고 나서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퍼포먼스나 여러 가지 컨벤션 효과를 봤을 때도 예. 재를 뿌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양 캠프가 이건 좀 자제하고 선관위가 경고 조치 정도로 하면서 출입 금지하는 게 서로 맞게 이 정도 수준으로 당내 행사니까 마무리하는 게 맞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를 앞둔 당대표 후보 간의 경쟁, 그 경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글쎄요. 정치권에 계신 분들은 미처 상상을 했을까요? 이런 모습을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는 예상치도 못한 일들이 자꾸만 벌어지고 있다. 이런 반응도 좀 있더군요. 이런 상황에서요. 어제 저 모습을 포함해서 그 앞에 여러 가지 상황까지 좀 감안한 것 같은데 나경원 후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좀 밝힌 건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전당대회 이런 모습에 우리 모두 또 자제해야 되고 정화해야 된다. 기본적으로는 지금 때가 아닌 분들이 전당대회 당대표로 나서면서 이런 분란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를 담은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찬 교수님, 그러니까 때가 아닌 분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봐도 원희룡, 한동훈 후보 얘기를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그런 분들이 나와서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는 설명이네요. 네, 통상적으로라면 맞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전당대회는 통상적인 전당대회가 아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선거 져서 새로운 대표를 뽑는 게 아니고 임기 중반에 치러진 선거에서 대패한 대통령제가 없습니다. 처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상 초유의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는 거다. 예. 선거 패배의 책임이 현재 권력에 있는지 아니면은 미래 권력인 한동훈 후보에게 있는지 이 책임 공방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임 공방의 양 플레이어가 주축이 될 수밖에 없고 이 양쪽 편에서 나오지 않는 후보는 상대적으로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후보의 이야기는 반만 맞는 얘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승환 행정관은 나경원 후보의 저 분석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원희룡, 한동훈 두 후보가 니 탓 내 탓 따지고 있을 때 나경원 후보가 나서서 두 탓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그래도 책임이 있다면 더 한동훈 후보에게 있지 않겠냐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될 때 후보가 나와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원희룡 후보가 등장을 하면서 나경원 후보를 향해서 나를 도울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러 여론조사로 하면서 2위, 3위가 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나경원 후보가 본인이 이제 2위로 나가는 기록들이 지금 있으면서 저 자막 좀 봐주세요. 네. 뭐 나경원 후보가 이런 얘기도 해요. 원희룡 절대로 한동훈 이길 수 없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네, 지금. 뭐 이게 여론조사 바탕으로 해가지고 예. 지난주부터 이제 그 완전 태세전에 돼서 나를 도울 것이다. 단일화의 그 뉘앙스를 풍기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에서는 자신감이 붙었고 그리고 지금 이러한 판에서라면은 한동훈 후보를 좀 대척점에 두고 원희룡 후보를 감싸는 게 전략적으로 좀 나은 판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은 여태까지 본 적 없는 집권 여당에서 앞에 박 교수님 말씀 주신처럼 집권 여당에서 없던 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거는 우리 전당대의 치열성도 있지만은 예. 지금 선거와 정치의 환경에 너무 많이 바뀐 것도 있습니다. 저는 저 유튜버들이 과연 자기가 지지하는 그 후보를 위해서 저렇게 몸바쳐 선동과 난동을 부렸을까? 예. 저는 그 이유도 있지만은 다른 이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 유튜버들이었는데 제가 보니까 저 유튜버들 저 사건 이후로 지금 조회수가 10배 가까이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유도 있는 겁니다. 근데 좀 이러한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상황을 해서 좀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나경원 후보가 여기서 조금 더 멋진 중재안을 낸다면 우리 국민께 당원께 좀 이렇게 올바른 모습의 전당대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번 마지막 합동연설회가 한 번 남았는데 예. 거기는 응원 도구 들어가지 말자 이 정도 제안을 했다면 저는 정말로 어떤 조금 더 큰 정치의 면모를 보여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뭐 각자의 셈법이 또 지금 작동을 하고 있다. 계산기가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분석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어제 있었던 이 합동 연설의 장에서는요. 뭐 당 관계자들도 뭔가 설명도 하고 해놨는데 특히 선거관리, 그러니까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계신 국회의원이 뭔가 얘기를 할 때도 뭔가 일이 좀 있었어요. 그 영상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깐만. 근데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다들 한동훈 자발적인 지지자들입니까? 동원하신 겁니까? 최근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여론조사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경선 과정을 더욱 혼탁하게 하고 있지 않는가 싶어서 선관위원장으로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동감이시죠? 선관위원장 서병수 의원께서 굉장히 화가 난 것 같은 표정입니다. 지금 선관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지금. 저런 가운데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 한판 섞인 반응을 보이신 분이 또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오세훈 서울시장 최근 들어서 당 현안에 대해서 조금씩 목소리를 좀 내고 있어요. 이런 글을 올립니다. 난파선 선장되고자 하나. 지금 상황을 난파선 상황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배가 난파 상황인데 선장이 된들 미래 향한 리더십 발휘할 수 있겠나. 전당대회가 공멸의 길로 간다면 승리자 또한 절반은 패배자다. 후보자들께 자중자애를 촉구한다. 아니 이긴들 난파선 아닙니까? 그거 선장하고 싶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여선홍 행정관, 진짜 오세훈 시장의 저 얘기대로 지금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이 더 유지되거나 또 더 격화된다면 누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든 전당대회 이후에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오세훈 시장이 굉장히 맞는 이야기를 했죠. 지금 이렇게 지금 난파선이고 뭐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회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 지금 이제 난투까지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뭐 각 이제 후보들이 전혀 뭐 이렇게 자중한다거나 그런 움직임이 없이 서로의 지지자다 이렇게 내탁 공방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 후보들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오세훈 시장도 이 지금 국민의힘의 어떻게 큰 지도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분들도 같이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나 아니면 누가 당대표가 된들 이런 사상을 수습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우려되는 게 뭐 이번 주에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원희룡 후보 측에서 어쨌든 저는 뭐 네거티브 전략이 나쁘다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따라가는 입장에서 이렇게 판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이제 당연히 이제 던지는 게 맞는데 원희룡 후보가 최근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의 댓글팀, 뭐 여론조성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당대표가 돼도 수사받을 상황이다. 중대 범죄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당대표가 돼도 공격하겠다. 약간 이런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어요. 전당대회 끝난 뒤에도 그냥 이거는 보고 있지만 않겠습니다. 이런 뜻인가요? 중대 범죄다. 수사받을 사안이다. 이런 이야기, 사법 리스크를 이야기를 하면서 한동훈 후보 약간 이제 전당대회 이후까지도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굉장히 전당대회가 뭐 이제 당대표가 추려지고 리더십이 확정되면서 컨벤션 효과를 이뤄야 되는데 전혀 지금까지는 그런 모습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도 답답하니까 오세훈 시장이 저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라는 게 이제 흔히 이제 컨벤션 효과,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한다. 그 과정에서 흥행에 성공한다. 이건데요. 지금은요. 흥행 그걸 따질 때가 아니라 그냥 과열에 과열을 해서 불이 활활 타고 있습니다. 지금. 다 이렇게들 정치권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고 계세요. 지금. 이런 가운데 이런 일까지 있었군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동훈 보세요. 지금 저 작은 검은 글씨로 뭘 들고 간다고요? 그런데요, 이게 글을 올린 분이 있는데 검거가 됐어요. 근데 이분의 설명이 이 인물의 설명이 술에 취해 장난삼아 글을 올린 것. 최수영 평론가.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어젯밤 10시 50분에 저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칼 들고 간다, 얌전히 있어라. 뭐 이렇게 지금 그 글이 올라왔어요. 그럼 이거는 누가 봐도 그렇죠. 테러를 암시하는 듯한 글 뭔 일 벌이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본 누리꾼이 바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하니까 경찰이 뭐 IP 주소를 추적하니까 금방 나와서 광주 북구에 있는 데서 40대 용의자를 검거했는데 그 뭐 얘기는 난 술 취해서 장난삼아 한 것이다 했는데 사실 뭐 최근에 지금 테러 사건이 올 들어 우리도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테러, 배현진 의원 테러, 지금 외국에선 트럼프에 대한 테러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글이 올라오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경각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도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그 글 쓴 사람을 또 바로 검거했다면서요? 바로 했어요. 바로 하다 보니까 술 취해서 장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장난이요? 장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만 이제 우리 사회에 번져질수록 이른바 우리 요즘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재난의 일상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것들도 언제 어디서 벌어질지 모르니까 더더욱 사회를 혼란하고 불안감을 부추기는데 정말 저는 이런 일들은 벌어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이게 본인은 장난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거를 받는 그 글을 보는 국민의힘 관계자분들은 이게 장난으로 보입니까 지금요?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요. 가을 못 넘길 것 같은데요. 이런 말을 하시는 야당 분들이 계신데 이게 전망일까요? 아니면 희망을 얘기하는 걸까요, 도대체? 이거 좀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두 명의 야당 인사가 얘기를 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그래서 아니면 또 누가 되든지 간에 10월 재보궐에 만약에 천안과 아산 중에서 어떤 시장 선거가 나오게 되면은 그게 심판대다. 윤석열 대통령 보실 겁니다 아마. 내가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듦에도 불구하고 10월까지 선거에 반전을 만들 수 있다면은 그래 널 인정하겠다 이렇게 되겠지만은 마음에도 안 들고 선거 결과도 안 좋아. 그러면은 욕쟁인데 맛없는 집이거든요. 갈 이유가 없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가 아마 여당이 제일 내분이 심한 지점일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언론에 노출된 윤석열, 김건희 두 분의 성정을 생각했을 때 한동훈 씨를 그냥 놔두겠느냐. 대표를 넘어서 공천권 행사하고 대권 후보가 되게 되면 분명히 자기 두 사람을 정리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 입장에서는 3년이 남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습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른바 찐윤 대표로 갈아치울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승환 전 행정관 일단 들으셨는데 야당 인사 이준석 조국 의원 전망일까요? 희망일까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 당 전당대회 보면서 뭐 팝콘 드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뭐 그러기 전에 지금 조국 신당 같은 경우도 전당대회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나온지 최고위원 누군지 조국 대표가 당대표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조국 대표가 다시 당대표 한다고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본인의 당에 전당대회가 아닌 추대대회 먼저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두 의원의 희망사항이 좀 섞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준석 대표가 지적한 부분, 10월에 있는 재보궐 부분은 솔직히 굉장히 좀 예리하게 본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선거가
과연 종합적인 구도와 지역과 이런 부분에서 우리 당에게 유리할 수 있는 선거냐 아니면은 평균적으로 불리했던 선거냐를 한번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의원의 공통적 얘기가 대통령이 끌어내리게 할 거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저는 그때 과거의 상황과는 정말 많이 다릅니다. 이준석 의원이 대표 시절 같은 경우는 어쨌든 본인이 제공한 사법 리스크가 있었던 부분이고 거기에서 의원들의 마음을 사지 못했고 그리고 나경원 후보가 이제 전당대회 나간다 만다 했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초선 의원들의 연판장이 있었는데 그때와 지금의 첫 번째 좀 마음 아픈 얘기지만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릅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그리고 두 번째, 함께 맞서야 되는 상대가 너무 강력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와의 관계로만 이 상황을 보기에는 함수 관계가 복잡합니다. 대통령의 지지율도 봐야 되고 그리고 함께 맞서야 되는 이재명 대표라는 상대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전 대표죠. 네, 이재명 전 최근에. 대표의 상황도 봐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10월에 있는 이벤트는 재보궐선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의 1심 결과도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 이준석 대표와 그리고 조국 의원이 상상하는 그 그림의 플러스에서 다른 요소들을 조금 더 첨가해서 분석해야 된다. 본인의 희망사항들뿐만이 아니고 그러한 요소들을 함께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장희 교수님, 그러니까 가을 못 넘길 것 같다라는 지금 야당 인사들의 전망. 최근에 사실은 또 정치권 중심으로 무슨 김옥균 프로젝트 뭐 이런 얘기고 뭐 약간 좀 관련됐다고 이제 지목되신 분은 말도 안 되는 어서 이런 소문 이런 걸 한다고 해서 본인이 법적 조치까지 한다고 막 이렇게 해서 반발했거든요. 근데 지금 두 야당 인사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게 소설이라기보다는 다큐에 가깝다 이렇게 들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친윤 쪽의 모 여권 인사를 만났는데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한동훈이 될 것 같은데 그럼 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끌어내릴 거다. 그런 얘기. 이 얘기를 제가 5일 전에 들었어요. 들으셨습니까? 그런 얘기를?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끌어내리면 한동훈 측에서 반발해가지고 특검이라든지 뭐 이런 거 표결해서 그러면은 반란표 나오고 그럼 특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헌법재판소 가는 한이 있더라도 끌어내리겠다. 그게 나쁘진 않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걸 들으면서 그때는 이분 개인만의 생각인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 이틀 지나고 나니까 소위 찌라시들에서 이런 그 3.1천하 기복군 프로젝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걸 보면 이게 물론 뭐 실현이 실제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속마음으로는 당대표가 된다면 끌어내리겠다. 이런 의지는 분명히 저는 확인할 수 있다. 근데 사실 이게 새로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1월 달부터 한동훈 끌어내리기는 우리가 이번 문자 논란에서부터 봤잖아요. 1월 달부터 진행돼 온 거고 시기에 따라서 버전만 달라지는 것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 문제고 파고로 가는 스위치는 이미 눌러졌다. 그리고 그 갈등의 끝이 어딜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이 부분은 뭐 진검승부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분 분석 들어보셨는데 약간 이 보시는 시각이 다르죠, 지금요. 이게 참 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미처 예상을 하신 분이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요. 이런 가운데 조금 더 약간 뭐랄까요? 들었을 때 귀를 잡는 이런 얘기를 또 하신 분이 있어요. 역시 야당 인사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한동훈은 서로 엑스파일이 있기 때문에 저는 두 분의 사이는 악어와 악어새처럼 공존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은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알턴이 빼지를 못해서 상당한 고통을 겪을 것이다. 최수영 평론가. 서로 엑스파일을 갖고 있다고. 이거 뭐 서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 때 윤석열 엑스파일 잘 들으셨잖아요. 많았잖아요. 그때 각종 버전의 윤석열 엑스파일이 난무해서 실제로 그때 그래서 이제 그게 논란이 된 적도 있어서 그게 이제 정말 뭐
누가 공개했던 게 있고 뭐 여러 가지 버전이 있었는데 예. 뭐 결국에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엑스파일 때문에 대통령이 안 될 것이다라고 다들 얘기했는데 뭐 너끈이 되지 않았습니까? 뭐 표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어쨌든 당내 경선 과정과 이재명 후보와의 싸움을 다 이겨서 됐는데 저는 사실 박지원 전 국회의원이 전 국정원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이른바 정보 정치에 매우 능하고 정치 구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 이렇게 흘리는 겁니다. 원래 남의 집 싸움 구경 중에서 가장 재밌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기에는 특수부 검사들이니까 아마 서로가 서로 간에 약점 하나씩은 쥐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되더라도 치명적인 건 안 건드리고 공존하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대통령 부부가 좀 불편하겠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저 얘기는 이른바 정보 정치를 했던 사람으로서는 충분하게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과연 저것이 정말 현실성이 있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두 분이 특수부 검사였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칼을 겨누는 상황들은 서로 오지 않았고 함께 이른바 배를 타고 어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결코 서로에게 등을 겨눌 만한 뭐 그런 것들은 없을 것이다. 다만 정치판에서의 배신이라는 게 예. 과연 뭐 이게 꼭 뭐 우리가 얘기하는 정치학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되는 건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한동훈 후보도 지금 전령 대표가 된다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3년을 어떻게 함께 가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저는 그냥 또 하나의 정치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에서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경쟁 상황과 후보들 간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는 거죠, 지금요. 그런데 야당이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한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댓글팀입니다. 지금 후보들 간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 간에도 이 공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우선 화면으로 좀 소개해드리죠. 어제 있었던 합동연설에서도 한동훈 후보, 원희룡 후보 이거 가지고 설전을 벌인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우선 원희룡 후보 보시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여론조성 댓글팀 의혹이 있다. 이거 존재한다면, 이런 거 진짜 존재한다면 중대범죄다. 드루킹 사건 떠올리면 된다. 민주당에서 정말 이 드루킹 얘기하면 민주당 분들 표정이 안 좋아지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드루킹 사건에 비유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드루킹 사건 떠올리면 됩니다. 이거 지금 한동훈 후보 관련해서요. 이렇게 원희룡 후보가 얘기했고요. 한동훈 후보는 자발적 지지 의사 표현한 거 이거 방식에 대해서 폄훼하고 있는 거다. 이거 이해하기 어렵다. 무슨 어떤 글들이 뭐 올라왔다 치면 그거는 자발적 지지 의사 한 거 아니냐. 막 이런 설명이네요. 그리고 자기들 기준의 생각으로 말하는 것은 시민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제들 설전을 벌였는데요.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이 설전은요. 들어보시죠. 이런 여론조성팀이 실제로 진행이 됐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많이 될 수가 있죠. 그 전체에 대한 분석은 또 분석대로고 뭐 민주당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시간 문제죠. 그죠? 프로그램을 돌렸냐 안 돌렸느냐의 차이만 있지 드루킹과 똑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문제가 벌써 이게 뭡니까 목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과연 제대로 온 대응이 되겠는가? 뭐 장해찬 씨인가요? 그분이 주장하고 예. 그다음에 양문석이라는 민주당의 의원이 이상하게 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예. 그다음에 또 이걸 가지고 원희룡 후보가 올라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 댓글이라는 것들이 그러면 제가 시켰다는 건가요? 그런 말도 못 하던데요? 예. 그러면 제가 그럼 돈을 줬다는 거예요? 아니면 드루킹 돌렸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이렇게 응원하는 식의 메시지가 많을 리가 없다라는 식의 자기들 기준의 생각으로 저렇게 말하는 건 저는 시민을 모욕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 우선 여성운전 안전관 지금 민주당이 이거 굉장히 주목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더라도 야당, 민주당은 공세를 계속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봐야 되는 상황입니까 지금? 그럼요. 이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국정원 댓글 사건도 있고 이번에 드루킹 사건도 있고 사실은 이 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저는 아직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참전은 아직 안 하고 있다고 봐요. 본격적으로 아직 뭐 공세나 뭐 압박을 안 하고 아니다.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그 안에서 장해찬 최고가 계속 전 최고가 이야기를 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참전은 안 했는데 원희룡 후보가 이야기했듯이 이거는 중대 범죄 행위다. 중대 범죄 행위라고 하면은
전대랑 상관없이 전대가 끝나도 이게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죠. 수사 사안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팀이 존재했다면 이거는 중대 범죄라고까지 꺼내놓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드루킹 사건 이야기한 게 그때 이제 김경수 지사가 아마도 유죄를 받은 그 로직 중에 하나가 본인이 드루킹 뭐 돈 주고 이렇게 시킨 것이 아니라 묵인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유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뭐 이 그 여론조성팀 관련해서 공격받고 있는 지점 중에 하나가 한동훈 장관한테 보고했다. 약간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수사로 밝혀질 사안이기 때문에 무조건 수사로 갈 수밖에 없고 민주당한테 오히려 원희룡 장관 뭐 이런 측에서 그 민주당이 이 특검 이 소재로 삼아달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코 간단치가 않다. 민주당으로서는 뭐 안 움직일래야 안 움직일 수가 없다 이 말입니까 지금? 전대 끝나면은 만약에 이제 그 국민의힘 안에서 잠잠하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야당의 시간이 오는 것이죠. 또 하나 질문 드리면요. 지금 한동훈 후보가 설명을 좀 하면서 사실은 원희룡 후보, 근데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이 의혹 제기를 했을 때 한동훈 후보는 사실은 일단 그냥 부인하면서 그냥 별다른 어떤 설명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자발적 지지 의사 뭐 하는 것까지 문제를 삼는가 약간 이런 취지의 설명을 내놓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한동훈 후보 측에서 명백하게 이 논란에서 아니면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려면 사실은 수사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발적인지 아니면은 뭐 한동훈 후보나 한동훈 후보 측에 뭔가 조직적이거나 계획적이거나 하여튼 뭐 이런 업무 체계를 갖추고 이런 것들이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뭐 원희룡 후보 측이나 장해찬 전 최고가 증명을 하거나 아니면 수사로밖에 바뀔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이 논란이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한동훈 후보 측에서 굉장히 무시 전략을 했다가 이게 이제 뭐 장해찬 전 최고가 증거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안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것이죠. 근데 결국에는 전대 끝나고 수사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 운영한 적 없다. 자발적 지지자들이 댓글 단 것이 잘못이냐 이런 해명이 일단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승환 전 행정관. 네. 드루킹까지 언급이 됐습니다. 드루킹까지요. 이렇게 되면 이거 간단하지 않은데 지금 이제 공세가. 근데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자폭전대다 이런 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일단 우리 후보들 좀 자중하셔야죠. 그런데 여기가 사건이 전개되는 게 재밌습니다. 맨 처음에 이 댓글팀이라는 단어는 김건희 여사가 보냈다는 문자에서 제 댓글팀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 나왔었는데 그때도 댓글팀이 그럼 뭐냐로 이 공방이 아니고 한동훈도 댓글팀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얘기가 커졌거든요. 그런데 그 댓글팀의 정체가 뭐냐라고 하니까 뭐 누군가가 이런 내용을 주고 여론 조성을 해달라고 했던 여론 조성팀이다. 근데 그 여론 조성팀 중에 팀장 중에 한 명인 얼마 전에 본인이 밝혔잖아요. 거기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나 아니다라고 윤희석 대변인이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거를 오히려 우리 전당대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야권에 지금 빌미를 줘서 지금 아직 야권에서는 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같다. 제2의 뭐 드루킹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야권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 양문석 의원이 보도자료 냈습니다. 보도자료 내가지고 한동훈 댓글팀으로 추정되는 내용들을 발견했다라고 하면서 그 댓글들을 찾은 거예요? 댓글들을 뭐 몇만 개를 찾아서 의심을 받을 만한 댓글 찾다 이겁니까 지금? 대통령 욕하는 내용 그리고 뭐 이철규 의원 욕하는 내용, 영부인 욕하는 내용 이거를 쫙 풀었습니다. 쫙 풀었는데요. 제가 이걸 보고 느낀 게 뭐냐면 빨리 민주당과 양문석 의원은 수사 의뢰하십시오. 제가 그 내용들을 쫙 보니까요. 이거 수사 의뢰해서 그 사람 누군지 찾으면요. 민주당 당원이나 지지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야권이 이거 가지고 뭐 호재다라고 느끼는데요. 분명히 저는 이 재발에 찍힐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 작년 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재명 대표의 그 부모님 묘소가 파헤쳐 있어서 아주 큰 사건이라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술에 빠져있는 대통령실에서 흑마술을 부려서 한 거다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경찰이 수사하고 인근 CCTV까지 다 확인해서 누가 이거를 묘소를 파헤쳤냐 찾았더니 경주 이씨 문중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길을 모아주기 위해서 생명석을 심어놨다고 밝혀졌습니다.
그게 자작극도 아니고 그냥 되게 반전이었던 것이죠. 지금 야권이 이거 가지고 호재 찾았다라고 달려드는 것 같은데요. 예. 저는 빨리 수사 요청하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양문석 의원이 밝힌 댓글팀의 조작된 댓글들이라고 얘기한 거 저는 95% 이상 민주당 지지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동훈 후보 예. 댓글팀 있는 거 모르지 않았던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댓글팀 뿐만이 아니고 예. 현장팀도 있습니다. 뭡니까? 전당대회 가면요. 자발적 지지자들 위드훈이의 9만 명의 최전선에 계신 분들이 옷 맞춰 입고 예. 그리고 버스 대절하고 예. 그렇게 해서 응원 나오십니다. 그분들이 현장에서는 그렇게 하시고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집에서는 예. 댓글로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하시는 부분을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야 되는지 저는 이 부분이 의문이고요. 여기에 또 팬덤이 있는 정치인 한 명 더 있죠. 조국 의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조국 의원은 현장 세차팀도 있지 않습니까? 아. 네, 아주머니들이 다 같이 모여서 물티슈로 차까지 닦아주는 현장 세차팀도 있는데 예. 이렇게 자발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직화된 세력이다라고 호도하는 게 우리 당에는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거 조선운 전에도 뭐 말씀하셨어요. 이게 민주당 관련된 얘기까지 해주셨어요. 제가 한번 한 3, 40초 드릴게요. 말씀하시죠. 근데 이제 이런 주장들을 민주당이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원희룡 후보,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하고 있는 그렇단 것이거든요. 말이에요, 지금 또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민주당이 욕하는 게 약간은 조금 어색해요. 민주당이 처음에 이걸 끄지고 네. 갖고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적극적으로 이 사안은 아직 제가 아까 참전을 아직 안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지금 이 사안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을 뭐 민주당이 했을 것이다 아니면 민주당이 약간 착각하고 있다, 뭐 호재로 생각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약간 좀 억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라고 표현할까요? 혼란일까요? 뭐 아무튼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요. 우리 존경하고 큰 우리 정청래 위원장님께서 우리 진행을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할 마음도 없으면 존경하고픈도 자제해 주시고. 예, 존경하고 위원장님 식사 잘하셨죠? 예. 발언을 중지합니다. 예. 왜 중지합니까? 지난번에도 존경하고픈 얘기하셨죠. 위원회의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제가 판단합니다. 아는데 제가 또 지난번에도 많이 제지를 받고 그래서 제가 가급적 좀 발언을 자제하겠습니다. 모범적인 모습을 위원장님께서 좀 많이 조성해 주시고. 네, 진심으로 존경하는 우리 정청래 위원장님, 네,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시에 야당 법사위원들이 마치 불법적인 출석 요구서 전달 행위를 한 것처럼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께서 국민의힘 의원들께 그 부분을 경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정 의원님은 저를 존경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이렇게 붙인 거죠? 존경하는 걸 가지고 진짜 존경하느냐, 존경하고뿐인데 진짜 존경 안 하는데 왜 그 말 썼냐,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앞서 열던 회의하고 또 연장선처럼 보였는데요. 뭐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내용이 아니고요.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요 오늘 법사위원회에서 뭔가 의결이 됩니다. 이게 야당 단독으로 의결이 됐는데 그 내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홍철호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 비서관, 송창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차장 직무대행, 이원석 검찰총장 증인 참고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자, 오늘 증인이 그러니까 청문회가 지금 두 차례 잡혀 있거든요. 19일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좀 지나서. 근데 각각 이제 이 증인들 앞서 채택했는데 오늘 추가 채택을 한 거예요. 화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탄핵 청문회잖아요. 여기 보면 이원석 검찰총장, 정진석 비서실장 등 증인 추가 채택이에요. 오늘 여러 명이 됐지만 그 중에서도 검찰총장과 대통령 비서실장이 증인 추가 채택됐습니다. 야당 단독으로 오늘 처리가 된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했어요. 최성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지금 민주당이 그 거야의 폭력을 휘두르다 못해 지금 아주 조자령 헝칼 쓰듯 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자, 국회법 130조와 131조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탄핵소추안을 본회의 의결로 법사위의 회부에 조사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이건 청문회 자체가 지금 무효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탄핵소추안을
그 법사위가 안을 내 가지고 조사를 하려면은 본회의 의결이 전제돼야 합니다. 지난번 2일 날 그 검사 사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본회의 의결로 해서 법사위로 갔어요. 근데 이번에 빠졌어요. 근데 민주당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탄핵 청원은 이게 탄핵 소추랑 다르기 때문에 본회의 의결을 안 해도 된다는데 탄핵을 전제로 한 국회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렇게 6명을 했지만 지난번 증인으로 채택한 김건희 여사와 그 어머니에 대한 그 증인도 아마 출석을 안 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뿐더러 지금 이 6명에 대한 증인 채택도 망신주기용이고 여론전의 일환인 거지. 저 지금 이렇게 발의한 정청래 위원장도 이 사람들이 나오리라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저는 이것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고 저는 정말 이거는 민주당이 국회법을 오독하고 있는 걸 넘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채택. 그러니까요. 저는 그러면 지금 검사 탄핵한 때도 검찰총장을 또 부르겠다고 하고 도대체 저는 검찰총장을 왜 이렇게까지 그 법사위가 압박하는지 그러다 보니까 왜 그동안 민주당이 이번 국회 개원하면서 법사위원장을 그토록 가져가려고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갔느냐 하는 점을 전 드러내는 상징적 사례라고 봅니다. 국회법에 대한 오독과 국회법에 대한 정말 왜곡을 일삼는 정청래 위원장은 좀 중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찬환 교수님, 특히 검찰총장, 이원석 검찰총장을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를 잡아놓고 거기에 증인으로 나와라 채택한 거예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탄핵 청원의 요지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굵직한 거에 2번이 예. 1번이 이제 최상병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입니다. 이거를 19일 날 청문 절차를 거치겠다는 거고요. 2번이 김 여사 의혹 관련된 논란입니다. 이걸 26일 날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논란에 김 여사 논란의 핵심은 뭐 명품백 사건,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사건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지금 명품백 관련된 사건이 지금 8개월째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한 번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중앙지검 형사 1부에서 김 여사 소환이 필요하다,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 결국 묵살이 됐습니다. 이걸 둘러싸고 갈등이 존재하다가 총선 끝나자마자 검찰 인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인사 끝에 총장의 인사 패싱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원석 총장이 출근길에 마치 성역 없는 수사를 할 것처럼 결기 어린 입을 꾹 다문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그로부터 지금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 소환 조사가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김 여사 의혹 관련된 검찰의 수사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지, 그리고 수사진들의 소환 조사가 왜 묵살됐는지, 그리고 검찰총장은 여기에 대해서 수사의 의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확인할 필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증인으로 부른 거고, 뭐 대통령 비서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 명품백에 대해서 당시에 그 연락을 맡았던 행정관이 김 여사가 이거 당일날 돌려주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그 얘기 듣고 깜빡했다. 정말 속아들어도 웃길 만한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내놨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대통령실에서는 비서실에서는 그러니까 김 여사의 지시를 갖다 깜빡할 정도의 관리가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총책임자인 비서실장 데려다가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민주당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소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오늘 오후에 이 법사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추가 증인들을 추가로 채택한 건데 이게 사실은 예고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은 뭐 오전부터 이런 것에 비판하고 반발하는 목소리를 냈는데 국민의힘에서 나온 목소리 좀 들어보죠. 이재명 대표 수사의 총괄 책임자인 검찰총장까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민주당의 파렴치함에 기가 막힙니다. 피의자가 국회 권력을 갖고서 본인을 수사하는 검찰을 때려 눕히겠다는 것 아닙니까? 법적 근거도 없이 위헌적인 꼼수 청문회를 만들어 마구잡이식으로 46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한 것이 민주당입니다. 그러니 증인들이 출석 거부를 하는 것은 당연한 정당 방위입니다. 자, 이승환 전 행정관. 네. 근데 현실적으로 채택한 증인들 뭐 예를 들어 검찰총장이라든가 대통령 비서실장 앞서서도 그렇고 좀 안 나온다고 얘기하시면 되고 출석 안 할 거 현실적으로 안 하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저는 이거는 애초부터 예. 그 구성이 안 되는 청원이었고, 그런데 그 청원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입법청문회라는 듣도 보도 못한 첫 번째 그 탄핵 입법청문회를 하겠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이거 청원 누가 했는지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권오혁이라는 촛불 행동의 대표입니다. 이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전가 5범이고요. 2018년도에 지방선거 출마했을 때 메인 공보물에 자기 사진도 안 넣고 주요 공약으로 뭐를 넣냐면 자유한국당을 없애버리겠다로 넣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취임도 하기 전부터 윤석열 정권 퇴직운동 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겁니까? 네. 지금 그걸 처음에 시작하신 네, 분이? 그거를 그 사람이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탄핵의 5가지 사유가 뭡니까? 첫 번째 최상병 사건, 그리고 두 번째 김건희 여사 사건, 그리고 세 번째 북한 그 대북 확성기를 가지고 재개해서 북한과의 전쟁 조성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 위반자 이적 행위자가 그 대북 확성기를 틀어가지고 그 대북 관계에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주장하는 이거를 어떻게 제1당인 민주당이 받아들입니까? 그리고 이 권오혁 이분은 자기가 이 청원을 시작했다고 밝혔을 뿐만이 아니고 본인이 인터뷰를 자처해서 민주당 지도부와 긴밀하게 이야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이적단체 이런 사람을 어떻게 제1당이 함께 협력 관계로 할 수 있는지 그것 자체가 굉장히 의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국회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을 모독하기 위한 청문은 수리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국가기관입니다. 그리고 청문회법에 따르면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 도이치모터스나 명품백 사건 그리고 또 최상병 사건도 현재 다 수사 중이죠. 그렇게 위헌이고 위법이고 그 어느 것 하나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본인들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다만 선동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저 장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 이제 출석 요구서 전달하겠다고 나간 것인데요. 저렇게 하면서 정말로 그냥 언론의 가십거리만 만든 거죠. 전 저거 보면서 1년 전에 제가 대통령실에 있을 때 고민정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실 찾아 들어온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방송법 관련해서 성명서를 전달해 주겠다고 성명서 주고 갔는데 들어와서 입법기관인 국회가 대통령께 보내는 성명서니까 신중히 다뤄야 된다고 관련 행정관들 모아서 열어봤죠. 열어봤는데 백지 2장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민주당에서 고민정 의원이 인터뷰 자체에서 뭐라고 했냐면 백지를 넣어가지고 오히려 언론 보도가 많이 됐다. 그래서 잘 됐다라고 했는데 똑같이 선동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영상에 보시면 오늘 국회 법사위원회 참석한 야당 의원들 그 노트북에다가 뭘 사진을 붙였잖아요. 그때 이제 대통령실 방문했을 때 당시 있었던 모습 이런 걸 아마 이제 붙여놓고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여선홍 행정관은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대통령 탄핵 같은 경우에는 뭐 민주당이나 정당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대통령 뭐 탄핵 소추 발의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탄핵 청원 관련된 출석 요구서 아까 이제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게 쇼였다 약간 이런 취지로 이제 이승환 행정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는 만약에 야당에서 그런 뭐 안들 뭐 요구서 뭐 이런 것들을 가져오면은 정무비서관이나 정무수석이 그냥 수령해갔거든요. 그러면서 어쨌든 이제 국회의 뜻을 알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지금 용산 대통령실은 아예 수령할 수 없다 이러면서 오히려 다 민주당을 좀 더 자극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또 이현석 검찰총장 출석 요구서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이참에 이현석 총장 같은 경우에는 청원 청문회에, 그러니까 탄핵 청원 청문회에 출석을 해서 본인의 의견 등을 당당하게 밝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돌파하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준비된 주제 약간 분위기를 바꿔볼까요? 미국 얘기입니다. 미국도 좀 정치권이 소용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요. 자, 이 상황인데요. 제목부터 좀 보겠습니다. 거즈를 붙인 트럼프. 그렇죠. 최근에 이제 총격인데 귀 쪽에 부상을 입었잖아요. 거즈 붙인 트럼프 그리고 공세를 재개한 바이든. 이런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한
총격 사건이 벌어졌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살짝 위기에 몰렸다는 평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와중에 지난 8일 바이든 대통령이 누군가에게 한 말이 뒤늦게 다시 주목을 받고 있어요. 화면에 있습니다. 이겁니다. 후원자들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다는데 트럼프를 관역 중앙에 놓아야 할 때다. 불사이 관역 중앙에. 이때는 그냥 지나갔어요. 이 얘기가. 아니 뭐 정치적인 얘기구나 뭐 하고 지나갔어요. 별로 그렇게 주목을 못 받았어요.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이 나온 뒤에 아니 뭐예요 저게 관역 중앙 저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라고 저 뒤늦게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 뭡니까? 저 때 왜 저 얘기했습니까? 막 이런 얘기가 미국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정치권에서. 그러자 바이든 대통령이 해명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It was a mistake to use the word. I didn't say crosshairs. Focus on what he's doing. Focus on the number of lies he told in the debate. 일단 실수다. 뭐 뒤늦게 이제 실수라고 얘기하고 이게 이걸 가지고 이게 심상찮게 갈 수도 있으니까 차단하는 건데 그러면서 뭔가 약간 공세 전화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저 얘기가 다시 조명받은 거는 아니 지금 가뜩이나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저 모습이 있어 피격 사건이 있었는데 아니 듣고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무슨 뭘 유발하는 듯한 발언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인 건데 이런 거 자꾸 얘기가 나오면 바이든 대통령 가뜩이나 지금 뭐 후보 사태까지 나와서 궁지인데 더 어려워지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 사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좀 억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이게 뭐 타겟 중앙 그러니까 불사이라고 얘기하니까 진짜 뭐 지금 본인이 얘기한 대로 이게 뭐 조준경의 십자선을 얘기한 게 아니라 본인이 두 가지가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이걸 정확하게 트럼프의 지금 인기를 보지 말고 트럼프가 지금 뭘 내놓는지 정책과 공약을 한번 봐라. 미국이 거꾸로 가고 있다. 이걸 봐줘야 되지 않겠느냐와 또 하나는 지지층에서 자기 지지층에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공격하지 말고 트럼프를 공격해라. 왜 자꾸 날 보고 후보 사퇴하라 하느냐. 나를 보고 자꾸 후보 사퇴하지 말고 상대 후보의 공격을 집중해라. 그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초점은 거기다. 초점은 거기지. 왜 나를 후보 사퇴하고 자꾸 후보를 교체하라고 얘기하느냐. 근데 갑자기 이게 관역 중앙으로 되니까 이게 그러니까 오해가 된 거죠. 지금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바이든의 그 인기만 보지 말고 바이든의 정책과 그런 공약을 봐야지 이건 바이든의 모습이 보이는 거고 또 하나는 나를 공격하지 말고 트럼프를 공격해 우리 지지자들은 상대를 꺾어야지 나를 꺾으려고 하냐. 이 억울함이 있는데 어쨌든 이 말이 지금 사후 후폭풍이 오니까 지금 바이든 입장에서는 후보 교체에 대해서 이 문제가 더 번지기 전에 이렇게 좀 약간 방화선을 치는 게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까지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한 게 바이든 대통령인 거예요, 지금요. 이런 가운데요. 지금 미국에서는 공화당 전당대회, 이 전당대회에서 이 대선 후보를 최소 확정하는 거거든요. 뭐 사실상 확정은 됐지만 뭐 어떤 행사잖아요, 여기서. 여기에 피격 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른 모습들도 좀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The nex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Donald J. Trump. If tomorrow things were gone, hereby declaring him the Republican nominee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자, 지금 저 장면에서 두 가지 내용이 주목을 받았는데 우선 첫 번째 거즈 얘기부터 하죠. 거즈.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 얘기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귀에다 이제 이게 부흥대 같기도 하고 거즈 같기도 아무튼 저 부상을 입었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덧댄 거죠. 지금요. 뭔가 감싸고 있는데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등장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피격 사건이 처음으로 모습을 나타낸 거고요. 역시 뭐 특유의 그 주먹 불끈 제스처. 그다음에 일일이 악수하고 나는 건지하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죠. 이런 모습이 첫 번째로 주목을 받았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부통령 후보를 낙점한 겁니다. 벤스 상원의원 39입니다. 강경 보수입니다.
박찬원 교수님. 근데 이 벤스 상원 의원은 일단 뭐 의원이 된 과정부터 굉장히 뭐 입지전적 인물이라면서요? 네, 일단은 극빈층 노동자 집안 출신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마약 중독자였고 또 가정 폭력이 그렇게 심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집에서 이제 로스쿨을 나왔으니까 명문대 로스쿨을 나왔으니까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굉장히 상당히 뭐랄까요 그 주목도를 끌 수 있는 그런 인물이고 또 부인이 또 인도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수자 출신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후보가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핵심적인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40살입니다. 지금 양 민주당 후보, 공화당 후보 다 고령이에요. 초고령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실 나이가 많습니다. 바이든은 80이 넘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고령에 대한 사실 국민들의 불안감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부통령, 유고시에 대통령이 문제가 생겼을 때 대통령 대행을 할 수 있는 부통령이 40살, 역대 세 번째로 적은 나이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젊은 층에 어필할 수 있겠죠. 또 하나, 이게 제일 포인트인데 이게 오하이오주 출신인데 이 벤스 의원이 오하이오주 상원 의원입니다. 근데 오하이오주가 어떤 주냐? 미국의 대선 승패를 좌우하는 지역이 러스트벨트입니다. 여기가 소위 말하면 블루칼라들 과거에 그렇게 많이 살던 지인데 여기를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대선 승패가 좌우가 됩니다. 그런데 벤스 상원 의원 지역이 이 오하이오주에 있고 러스트벨트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러스트벨트의 어떤 그 표를 가져올 수 있는 신의 한 수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트럼프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신의 한 수를 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여선웅정 행정관께는 제가 짧게 진짜 단도직입적으로 11월에 미국 대선이잖아요. 결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미국 대통령 선거는 선거인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경합주가 어느 당으로 어느 후보에게 가느냐 이게 되게 굉장히 이제 표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펜실베니아도 경합주였고요. 지금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가 있는 위스콘신도 그 경합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그 피격 직후에 사실상 뭔가 중도층을 흔들 수 있는 이런 카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오로지 지금 변수는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하고 민주당이 새로운 후보를 내세우느냐 여기에 좀 달려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미국의 민주당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상황이 참 이상하게 됐습니다. 지금 상황이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대선 경쟁 상황이었습니다. 뭐 한동안 그랬는데 뭐 금방 또 뭐 관리를 잘 하다 보니까 금방 다 나서 버렸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아, 그래? 난 내일 올림픽 나갈까 생각을 하고. 도쿄 올림픽 연락 왔어요? 노래는 일찍 했는데 늦게 떴지. 노래로서 알려졌지. 내 얼굴도 다 몰랐거든. 그럼 봉선해야죠. 예, 듣고 또 얘기 나누겠습니다.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노래 들으니까 뭐 감회가 새로우신지 너무 좋아하시네요. 예? 잊을 수가 없죠. 잊을 수가 없죠. 오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트롯계의 거장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가수 현철 씨. 글쎄요, 이제 지병이 계셨다고 하죠. 그리고 오늘 별세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 가수 현철 씨 아내 되시는 분의 설명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연예 쪽 좀 취재하는 기자의 설명도 좀 오늘 저희가 취재를 통해서 담았는데요.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경추 디스크가 나가면서 신경이 조금 잘못됐어요. 이제 인지 기능이 조금 저하돼가지고 집에서 재활 운동, 재활 치료 이걸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연세가 이제 깊으니까 회복이 잘 안 돼. 그 이제 자기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엄청 긴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경추 디스크에 문제가 생기셔서 수술을 하셨는데
근데 수술 후에 재활 치료도 하고 열심히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셨지만 좀 신경의 손상이 있었다고 해요. 거동도 조금 불편하시고 이제 그거보다 인지 기능 장애가 있어서 시청자나 대중 앞에 본인이 혹시라도 실수를 할까 봐 그런 걸 우려해서 활동을 좀 꺼리셨다. 자, 최수영 평론가. 가수 현철 씨 향년 82. 네. 최 평론가님께서도 소식을 듣고 좀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정말 털털하고 구수한 목소리 그리고 예. 서민적인 이미지로 굉장히 이제 인기를 끌었고 또 더더군다나 과거에 이제 어려운 삶을 딛고 이제 이렇게 트롯 가수로 대성을 하셨던 그런 분이었는데 예. 갑자기 최근에 안 보이셔서 저도 궁금했어요. 근데 최근에 또 트롯 열풍이 굉장히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대중 앞에 나오시지 않으셔서 무슨 일이 있었나 했는데 결국 이렇게 그 투병 생활 끝에 유명을 달리하시게 돼서 예. 저도 마음이 아팠고 오늘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거예요. 저는 그 사랑하는 스타를 잃었던 그런 좀 약간 상실감 이런 게 오늘 하루 종일 제 마음을 많이 지배했었습니다. 워낙 우리나라 트로트계에서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고요. 그리고 워낙 많은 노래 남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글쎄요, 아셨던 분들도 있었지만 모르셨던 분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죠. 오늘 아내 되시는 분의 설명이 좀 있습니다. 그 내용 화면으로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설명을 하네요. 보면은 가장 아끼는 노래 내 마음 별과 같이를 들려드렸고 아끼는 손자들 모두 보신 후 편안하게 떠났다. 이런 설명이 좀 나와 있습니다. 최수영 평론가. 네. 마지막으로 이제 들은 곡이 됐어요. 네, 그렇죠. 내 마음 별과 같이. 네. 왜 이 곡이었을까요? 부인에 대한 애틋함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굉장히 40살까지는 사실 이제 이 정말 현철 씨가 굉장히 무명이었어요. 그래서 예. 어려울 때 겨울에 연탄 낫장으로 떼면서 버텼다는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다시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이분이 떴던 노래가 안지나서나 당신 생각이에요. 만약 아실 거예요. 저는 그 노래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안지나서나 당신 생각이 아마 그 부인에 대한 어떤 그 평생의 애틋함을 표현했는데 예. 이 노래가 이제 크게 히트를 치면서 그 이후에 이제 뭐 사랑은 나비인가봐 그다음에 봉선의 연정 이런 이제 대히트곡들이 나왔는데 오늘 아마 그래서 이 노래를 아마 이제 그 내 마음 별과 같이라는 얘기를 아마 이제 마지막 헌정으로 가족들에게 하면서 예. 아마 가족들의 품에서 영면하지 않았을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 노래를 택하해서 가족들이 들려줬던 게 아마 다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가수 현철 씨는 가요계의 큰 선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이 가요계 후배들 입장에서도 약간 황망할 수도 있고 놀랄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4대 천왕이라고 불렸죠. 트롯 4대 천왕. 저 송대관, 태진아, 서른도 그다음에 현철. 그런데 오늘 태진아 가수도 가요계에 큰 별이 졌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표한다고 했고 서른도 가수도 황망하고 마음 아프다. 정말 가요계 맏형으로서 많은 후배들에게 따뜻함을 줬다. 이렇게 정말 말하자면 메시지를 남겼는데 저는 그래 굉장히 저는 그 소탈하고 서민적인 품목, 구수한 목소리 그리고 항상 그 2020년이 마지막 무대였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 2020년 KBS 불후의 명곡이 아마 마지막으로 대중에 섰던 무대 같은데 어쨌든 그 이후에는 사라졌지만 예. 어쨌든 저 많은 분들의 내 마음 별과 같이라는 제목처럼 많은 분들에게 별처럼 예. 아마 마음속에 기억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화면으로 가수 현철 씨의 생애를 좀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저기 보면 1968년 이제 데뷔했죠. 근데 이제 무명 생활이 길었다고 좀 알려집니다. 그리고 1980년대에 잇따라 큰 히트곡들을 남겼죠. 뭐 그리고 여러 가지 노래들이 있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저 노래 제목 보시면 알 거예요. 그렇죠, 저게 다 무슨 아시죠. 노래인지. 네. 그러면서 뭐 큰 상도 많이 받았고요. 뭐 이런 내용인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요. 이 가수 현철 씨의 어떤 가수로서의 삶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 좀 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데뷔년도로부터 보니까 1969년부터 보니까 이제 20년이 걸려서 20년 무명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때 당시에 1990년에 싫다 싫어까지 연이어 그 대상을 2번이나 받으신 트로트 가수로서 어떻게 보면 큰 위협을 달성했던 노래들을 자작곡으로 직접 준비해서 대중께 선보이는 그런 가수기도 했고 영원한 음악인 가수로 대중께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최수영 평론가.
가수 현철 씨 노래 중에 어떤 곡을 혹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세요? 저는 사실 사랑은 나비인가봐라는 그 노래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좀 밝고 경쾌해서 좀 사실은 그 현철 씨 음악이 좀 안지나 사나 당신 생각 그다음 내 마음 별거 같이 약간 좀 애절한 노래인데 사랑은 나비인가봐 조금 밝고 경쾌해서 저는 근데 왜냐면 이분이 좀 왜 이 노래 좋아하냐면 이분이 이제 69년에 데뷔했는데 예. 데뷔해서 좀 뜨려 하니까 당시 누가 있었습니까? 남진 나훈아가 양대 산맥이 있어가지고 이게 범접하지 못할 이 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무명 시절을 겪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히트한 그 이제 노래가 이제 히트하면서 이제 좀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안지나 사나 당신 생각 뭐 봉선화 좀 많은 분들이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랑은 나비인가라는 좀 경쾌한 노래가 그나마 좀 그 이 현철 씨가 좀 닮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최평론가께서 보시기에 뭐 국민들, 그러니까 단순히 팬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은 그렇죠. 가수였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큰 그동안 무리 없는 그 연예 활동했고 대중에게 사랑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뭐 스캔들도 없었지만 뭔가 이게 그 대중에게 좀 같이 가려는 일단 목소리와 풍모 자체가 좀 구수하고 그다음에 항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 정말 어려웠을 때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조금 뭐랄까 아주 그 대중의 사랑에 보답하려는 그런 삶들을 계속적인 보여주고 그다음에 마지막 떠날 때 많은 분들에게 드러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시면서도 많은 사람들의 그 사랑과 애정을 받을 수 있었던 거는 그 궤적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과 공감을 주었던 그런 사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뉴스와이드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서는요, 조금 더 팬들 곁에서 좀 노래를 들려주고 노래도 소개해주고 이런 아쉬운 생각, 아쉬움을 느끼신 분이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보면은요, 지금 이 장례식장 모습도 좀 화면에 담기고 있는데요. 아무튼 많은 분들의 아쉬움 속에 약간 고인의 별세 소식이 오늘 들려와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고인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와이드 계속 이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는 미니 인터뷰 순서입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보 간의 경쟁이 뭐 과열이다 이런 지적까지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모시고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장동혁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일단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선 제가 이 질문을 좀 한번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당대표도 하신 한동훈 후보와 가장 가까운 대표적인 의원으로 꼽히시거든요. 그만큼 한동훈 후보와 많은 부분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까? 그럼 오늘 하는 말씀도 그 맥락에서 좀 이해해도 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전당대회 사실은 네거티브가 극심해서 뭐 당내에서도 좀 약간 지적과 한탄이 나오는데 이거 자폭전대 아니냐 지금 이런 표현까지 나와서 한탄이 좀 나왔는데요. 왜 이런 상황이 됐다고 보십니까 지금? 당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걱정하고 계십니다. 예. 이렇게 네거티브, 사실 근거도 없는 과도한 네거티브를 하다 보니까 네거티브를 하는 쪽의 지지자들은 그것을 맹목적으로 믿게 되고 그래서 또 상대 후보에 대한 증오심으로 변하게 되고 또 상대 후보 측에서는 맹목적인 그런 마타도어에 대해서 또 증오심이 일게 되고 이런 증오심들이 증폭되면서 어제 충청 연설의 현장에서는 불미스러운 일까지 발생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전대가 치러지면서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많이 앞서가다 보니까 다른 세 분의 후보들께서 네거티브에 집중하고 계신데 한 분은 뭐 마타도어로 때리는 시어머니 역할, 나머지 분들은 양비론으로 말리는 신의 역할을 하고 계신데 그것이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굉장히 약간 뭐 당 안팎에 지적을 받고 있는 이 상황, 그 상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요. 사실은요. 김건희 여사 문자와 한동훈 후보의 뭐 법무부 장관 시절 뭐 대끈팀 의혹 이런 뭐 이제 야당도 그렇지만 이게 내부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사초 논란 의혹까지 제기하신 뭐 상황인데 야권에서는 전부 이거 특검감이다 까면서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 향후에 이른바 이제 뒤탈이 날 가능성에 대한 걱정도 있던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선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야당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처럼 없는 일도 만들어서 뭔가 조작하고 선동하려고 하는데 우리 당 내부에서 우리 당의 유력한 당권 주자에 대해서 이렇게 마타도어를 가지고 공격하면서 그냥 민주당에게 공격의 빌미를 그냥 던져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 이런 공격의 빌미를 주는 분들이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올 때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으로 와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와서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걸 보면 과연 당원들은 국민들은 진짜 배신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지금 특정 후보를 떠올리시면서 하신 말씀일까요, 지금요? 이렇게 네거티브를 하는 분들 그리고 그게 편승해서 한동훈 당대표 후보를 비판하는 분들 또 그 뒤에서 여러 그 비판의 소재를 만들어내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한꺼번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게 정치권에서 이런 말과 표현들이 좀 회자가 되는데 혹시 김옥균 프로젝트 이런 소문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저도 들었고 저한테도 그 내용을 뭐 SNS로 보내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의 뭐 내용의 골자는 한동훈 후보가 당 대표가 되더라도 이른바 이제 끌어내릴 거다. 그게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질 거다. 뭐 이런 건데 이거 어떻게 보아야 되는 겁니까? 끌어내릴 거니까 지금 당 대표로 선출이 되면 우리 당이 계속 혼란만 겪게 될 거다. 끌어내릴 만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이렇게 선동을 하는 건데요. 저는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정치가 국민과 당원의 수준을 훨씬 못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원들이 현명하십니다. 그리고 여러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당원들에게 별로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오면서 당원들을 실망시켜 왔습니다. 그런 여러 과정들을 반복해서 경험하셨고 또 여러 모습들을 보셔왔기 때문에 이런 선동이나 이런 뭐 무슨 카더라라든지 무슨 프로젝트라고 하는 받은 글 형태의 그런 공격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또 차후에 그런 움직임이 있다 하더라도 현명하신 당원들께서 절대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대표 후보들의 방송 토론에서도 이 얘기가 이제 계속 나왔었는데요. 이게 최근에 국민의힘 총선 백서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정훈 의원이 오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좀 하셨는데 제가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전당대회를 마치고 총선 백서를 즉시 발간할 예정이다. 그러면서요. 백서에는 어떤 후보에 관한 내용이 많고 그 후보 캠프가 어떤 후보 캠프가 보면 불편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은연중에 한동훈 후보 관련된 내용을 한 것 같거든요. 향후에 전당대회가 끝내더라도 또 이런 게 어떤 공세의 빌미가 될 가능성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총선 백서의 내용이. 저도 총선 백서팀에 가서 2시간 넘게 면담을 하고 총선 과정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총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의 책임이 좀 더 있고 누구의 책임이 덜 있고 그다음에 책임의 원인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겠지만 그것이 지금 당대표 후보로 나와 있는 특정 후보를 나중에 당대표가 되더라도 끌어내릴 만한 내용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문제가 있어서 전대 이후에 백서를 발간하겠다고 하면서 백서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정훈 의원께서 방송에 나와서 마치 특정 후보. 그런데 이미 국민들은 그것을 그 특정 후보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군지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만. 얘기하지 않고 있지만 그동안에 해왔던 발언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민들은 그게 누구를 지칭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그리고 우리 당에 있어서 이 전대에 있어서 중립을 지켜야 되는 분이 계속해서 그 중립의 선을 넘나들고 있기 때문에 이 백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백서 발간 시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있다면 그리고 그동안
위원장으로서 백서 발간하면서 보여준 모습이 국민 누구에게도 충분히 객관적으로 보였고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어느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과 중립성의 의문이 제기되지 않는다면 본인 책임하에 어떤 것들이든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꾸 지금 이 백서를 발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본인이 여지껏 중립성을 넘나들면서 중립성을 훼손해 가면서 언론이나 아니면 다른 인터뷰나 이런 데서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돌아보지 않고 막지 특정 후보 측에서 그걸 막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특정 후보 측에서 발간하라 발간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린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백서특위 내부에서의 어떤 이견이 있는지 모르겠고 또 비대위에서도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백서특위든 비대위에서든 책임을 지고 발간하면 될 문제이지만 전대를 앞두고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백서 발간에 대해서 그리고 백서의 내용에 대해서 중립성을 의심하기에는 또 이미 중립성이 훼손됐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요 질문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전당의 경쟁이 뭐 한참 진행되고 일주일 뒤면 일단 결과 나오는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당대표 후보 경선은 사실은 1차 투표, 2차 투표가 있어요. 1차 투표는 과반을 넘는 득표를 하는 후보가 나오면 끝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또 해야 되거든요. 1, 2후보가. 이번 당대표 후보 경선 결선 투표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지금? 아직 토론회도 이미 치른 것보다 앞으로 남아있는 토론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설회도 있고요. 여러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결과를 장담하기는 또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요, 신중하신 판세 전망을 해주셨어요. 장동혁 의원과 관련된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최고위원에 도전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도전할 때는 뭐 한동훈 후보의 러닝메이트다 뭐 이런 표현까지 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후보들이 또 그걸 갖고 뭐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일단 도전을 하시는 뭐 그 내용과 관련된 건데 차기 당 지도부가 이제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가장 먼저 지금 당에서 해야 할 일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은 저희 국민의힘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민심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심을 따라가는 정당으로 바꿔야만 합니다. 새롭게 변화하고 쇄신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번 전대에서도 나타났고 그간에도 저희들이 뭐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당을 지금 108석을 하나로 모아도 야당과 싸울까 말까 한데 지금 계속 당을 분열시키고 당을 쪼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부는 이런 전대 과정에서 여러 아픔과 상처를 딛고 당의 힘을 하나로 모아서 야당과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전열을 가다듬는 것. 따라서 두 가지 크게 말씀드리면 변화와 쇄신 그리고 통합. 그 두 가지가 새로운 지도부가 맨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전당대회 과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까 이거는 뭐 자폭 전당대회냐는 지적과 함께 사실상 심리적으로 분당 상태로 가는 거 아니냐는 걱정도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저는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분당까지 간다. 뭐 대통령이 탈당할 수도 있다. 아니면 뭐 대통령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당을 갈라놓고 대통령실과 당을 또 갈라놓고 그렇게 해서 우리 당원들로 하여금 공포감을 갖게 하고 그래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포 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이 당을 쪼개고 있고 당과 대통령실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민심에 다가가서 민심에 반응하려고 하는 것을 자꾸 쪼갠다. 뭐 거리를 둔다. 뭐 배신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저는 배신이고 당을 쪼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지금 뭐 이런 얘기 하신 분들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만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갈 수 없다. 각을 세울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또 꺼내놓으신 분도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총선 국면에서 몇몇 대통령실과 좀 다른 입장을 내서 불편해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통령실과 관계를 깬다, 각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각을 세우는 것이라면 그래서 대통령실과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건강한 당정 관계가 될 수 없다면 다른 후보들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민심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당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대통령실과 총선 과정에서 몇몇 지점에서 불편한 관계가 됐지만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그 당시 비대위원장으로서 했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민심을 거스리는 것이었는지 그것이 민심과 역행하는 것이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저는 그분들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당대표가 돼서 당을 어떻게 운영하시고 민심을 어떻게 받아들이려고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요 질문 지금 시간이 한 1분 한 30초 정도 남았어요. 제가 질문 좀 들어볼게요.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돼서 대선에 나선다면 당 규정상 내년 9월에는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되거든요. 이것이 당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 지적을 또 다른 후보들이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좀 말씀하실까요? 그것도 계속해서 뭐라고 할까요? 한동훈 후보에 대한 그냥 네거티브인데 지금 당이 필요로 하는 것은 변화와 쇄신입니다. 그리고 야당과 잘 싸우는 겁니다. 그에 적합한 인물이 있다면 누구라도 당대표로 나와서 당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당대표로 역할을 하든 아니면 다른 역할을 하든지 간에 그 과정에서 국민 누구라도 당원 누구라도 당신이 대통령 후보가 돼야 된다라고 하면 또 그 당원들의 요구에 국민들의 요구에 맞게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1년 후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마치 모든 것을 가정하고 정해놓고 그런 사람은 나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당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대표에 도전하시는 후보 모두 누구나 아니 대선 출마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인 건가요 지금? 대선을 출마하시든 아니면 다음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든 당대표로서의 그 역할과 그 임기를 다 하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열려 있는 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